2부 토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길어졌네요. 공정언론 대토론회 오늘 주제가 이제 1, 2부로 나눠졌었어요. 1부에서는 순서 언론에 대한 실태와 비판 이런 게 진행될 예정이었고, 2부에서는 이제 행정과 언론의 역학관계 같은 거 그걸 설명하기로 했는데 중복이 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빠졌던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여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언론 행정 대토론회 행정편 2부 좌장을 맡은 김동초 기자입니다. 근데 행정이란 본격적인 주제를 전개하기 전에 기자의 자세와 좋은 기자의 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기자는 앞으로도 기자의 어떤 자질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거론되지만 좀 같은 의미예요. 좋은 기자는 팩트를 근거로 사적 감정 대입 없이 가장 공정하고 건조하게, 다시 말해 드라이할 정도로 써야 좋은 기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칼럼이나 사설 인터뷰 같은 데는 그 분위기나 주제에 따라서 개인 감정이 이입이 되고 또 왜곡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 취재 기사는 법적 책임을 많이 묻지만 사실이 아닌 칼럼이나 그런 사설 같은 거는 자신의 어떤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시면 기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게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죠. 쓴소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언론 지형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SNS에 굉장히 비약적인 발달, 무지하게 많은 미디어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언론 형태도 되게 다양해졌고요. 이제 그중 매체 파워가 큰 미디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조중동이라든가 KBS, MBC 이런 매체는요, 기업형으로 해서 상업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이 거의 없어요. 근데 빼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오늘날 공정 언론 감시단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업적으로 부르고 군소 매체는 생계형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사이비 언론도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 생태계의 지형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행정 언론의 담당자면서 관입니다. 관이라는 건 지자체를 얘기하고 또 어떤 단체들, 공익단체, 공기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이비 언론을 탄생시킨 건 첫 번째 원인은 관 지자체의 행정 광고 집행의 어떤 불합리성, 그리고 어떤 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사이비 언론이 탄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으면 근절이 되는데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언론계를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어떤 상황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조중동 지면신문이나 전파, 공중파처럼 KBS나 MBC보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워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언론이죠. 대한언론. 차기 언론이 대한언론인데, 그 사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이 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워가 커질 만큼 소위 100만 유튜버가 되면 한 달에 몇 억을 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유튜버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다. 몇십만 유튜버를 보유하시고,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다고요. 근데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 공정을 원칙으로, 사실을 원칙으로
그 좌우 진영 논리로 빠지면 안 돼요. 극진보, 뭐 극보수, 또 어떻게 보면 그 운영자의 그 어떤 자질에 따라 도그마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편중된 이념이 학술에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해악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언론 현실에서 공정 언론 대토론에도 나름 서서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하셨지만 언론 생태계를 정하는 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그런 가정에 저는 무교지만 또 그런 부분이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3년 반 전이죠. 2021년 4월 30일 이 강당이 아니라 더 큰 데서 저 옆에 무슨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실시했던 그 공정언론 대토론의 초대 좌장을 맡았었어요. 네, 한 3년 만에 와서 이렇게 서보니까 또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뵀던 송익택 대표 변호사님은 굉장히 반가워요. 당시 손익택 변호사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지자체나 정치단체 또는 기업과 언론인들 간의 구조적 문제점과 병폐를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특히 언론인들이 희한한 그 여론조사를 해서 언론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그때 지적하셨어요. 이 대표 변호사님. 올해 24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지적이 있지 않으셨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된 패널 여러분도 앞 그 토론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특히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안기걸 소장님은 제가 그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스픽스라든가 매블쇼, 채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널 참석하셔가지고 굉장한 어떤 지식과 그 탄탄한 논리 그리고 분석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다는 것만 해도 방송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제 감명 깊었던 건 2016년에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올해 NGO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고수죠. 전문가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나온 패널 분들도 보니까 우리 한인영 관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유재국 회장님도 언론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하시고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제 문제점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태생도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많았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지력을 가진 신이라고 그러죠. 되게 휴머니즘이 강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이제 불하고 언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우스가 화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 매달아서 옆구리에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하는 형벌을 3,000년 동안 받았어요. 이제 후일에 제우스의 인간과의 사이에 태어난 헤라클레스가 그 독수리로 활로 쏴서 없애버리고 구해주기 전까지 3,000년의 형벌을 받았답니다. 그만큼 언어가 굉장히 예민한 영역이죠. 네. 언어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언어가 현대사회에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수많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예. 그 권력이나 모든 것들은 견제장치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근데 언론 권력이 3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첫째 정치 권력, 두 번째가 경제 권력, 세 번째가 언론 권력인데 요즘은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보다 언론 권력,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떤 희망이 없어져요. 근데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 혁명보다도 어려운 게 개혁이에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자, 이제 메인 주제인 그 언론 행정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행정이라는 건 그 언론 행정이죠.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마다 아까 나와서 연속된 문제점이지만 그 언론 매체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조중동, KBS, MBC 같은 게 있고 그 지방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뭐 강원일보라든가 경기일보,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지들. 그리고 하남을 근거지로 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발행하죠. 그 지역신문들은.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주를 이루죠. 그걸 로컬 신문이라고 해요. 로컬 언론, 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언론의 성격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그 관이 집행하는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행정 집행하는 광고 규모나 그들을 대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과 언론사 간의 그 관계에 대한 행정 집행 현실입니다. 행정 광고 집행 현실은. 세 번째는 언론인이나 그 민원인들이 관에 요청을 합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그 민원을 접수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한 50% 이상이 정보 공개 요청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각 매체별 광고 집행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러든가 기자들은, 언론인은 주로.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저도 제보를 수도 없이 받아봤습니다. 민원인한테. 근데 그분이 옳은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취재해보면 한 30% 정도가 정당성 있고 나머지는 자기 주장입니다. 네,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드라이하게 표현하자면 그 법 안에서 행정이라는 단어의 그 어떤 정의입니다. 법 안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 그 권력이 엄청납니다. 너무 비례해졌어요, 우리나라. 네. 감사원까지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감사원이라는 건 입법부 국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언론 그 행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이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언론 지역은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기업형 어마어마한 미디어랑 이 지방이나 지역 언론처럼 군소 언론이 같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은 그 기자의 인격체나 능력이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명함, 매체 파워가 힘입니다. 그게 기사의 가치를 결정하고 광고 X의 가치를 결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중동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갑이죠. 관에 대해서 갑입니다. 근데 아까도 한 패널분이 말씀하셨지만 군소 언론들은 생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지방 언론, 지역 언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료를 받아 먹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사료. 그렇죠?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권이나 또 관이 앞장서서 이런 제도적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강제권으로 좀 단죄하기 전에는 이게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 언론 감시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감시해야 됩니다. 언론인들, 그러니까 언론 발행인, 기자, 그런 언론 행위 주체자, 그리고 또 관비한 단체, 광고를 집행하는 이 사람들을 양쪽을 다 감시해서
그 문제점을 체크해서 지적하기 전에는 이건 안 고쳐진다. 양쪽이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현재 진영 방송 잡지등 수많은 매체가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어요. 경기도만 3,0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개. 진짜 심각한데 여기 출입 등록된 하나시의 신문사만도 내가 보기에는 300개에서 500개가 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김영기사 쓰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보도자료가 오타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 등록, 출입 등록을 받을 때 심사 기준을 좀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출입 등록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면 지금 있는 언론의 70%는 다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인이나 1인 발행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규모가 된다면 2~3명의 기자가 있는 언론 매체도 그 소속원들이 기명기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가 쓴 기사, 보도자료가 아닌 그 기명기사나 탐사 기사나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설이나 또 칼럼을 쓸 정도가 수준이 된다면 그런 건 최소한 5꼭지에서 10꼭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팀장이 그걸 보고 언론팀장 정도 되면 굉장히 유능합니다. 제가 한 20~30년간 기자생활하면서 지자체를 31개씩을 다 들어가 봤는데 요즘 팀장급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분들이 판단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딱 전문기가 안 빌리고도 독자로서 수준을 80%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등록을 할 때 경기도에서 먼저 그 제도를 철저히 하고 출입 등록을 받을 때 한번 지자체에서 한 번 더 하면 걸러집니다. 이게. 네, 그렇게 되면 광고 및 배정 문제나 이런 거 갖고 막 불상사나 사회 언론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 여러분께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1차 토론 때도 이런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그 문제점에서 예리하게 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송희 대표 변호사님이.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언론사의 등록 기준이죠. 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되고 바람직하다 우리 송익택 변호사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등록 기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언론사를 외형 내지 이런 걸로 규제하려고 했다가 아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저렇게 저건 아닌데 A 언론사가 기사 인력이 한두 명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상한 언론사고 20명이 있으면 훌륭한 언론사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떠한 기사를 쓰고 보도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오늘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당신이 기사를 쓰시고 당신 언론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를 썼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아닌 손해배상의 책임 능력이 있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법인으로 만들면은 내 책임을 안 지고 법인만 책임지고요.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과 배우자 자산까지 같이 넣어서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워서 일정한 최소한의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지방 언론으로서의 출입할 수도 있고 등록시키고 광고도 하고 보도자료도 해. 최소한 요거부터 시작해야지 되지.
우죽순 같이 생겨나는 인터넷 언론사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모로 자른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 가도 상당 부분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지적 같아요. 또 그 지청장님을 두 군데서 울산이나 전주 같은 큰 데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사건 처리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유재국 회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경찰청도 홍보실이 있습니까? 예, 홍보나. 예, 홍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방청에. 네, 거기서도 광고를 집행합니까? 보도자료를 뿌리는 데 대한 어떤 그 대가나 뭐 이런 그 언론을 좀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식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집행하는 그냥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지침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한다. 예, 잘하게 해서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이면서 도서관장님을 이신 우리 그 한은영 관장님은 그 시민으로서 이렇게 그 지금 시민기자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지자체가 광고 언론사의 그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론사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예. 문제점은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할 겨를은 없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언론사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사실 송혜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사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이제 언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이제 사실은 처음에 사실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언론사에 등록을 이제 줘야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배상 능력이 혹시 돈으로만 될까라고 했지만 이제 돈이 아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그 배상 능력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예, 저도 이렇게 배상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이제 그 언론사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기준을 좀 강화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언론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 벌칙이 좀 무겁고, 뭐 우리가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러나요? 성격에 따라 그런 그 어떤 제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제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처럼 저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법적인 그 강제 벌칙이 좀 필요하다고 조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이런 언론사가 그 난립하는 현상에 대해 한때 그 실질 기자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언론이 사회 어떤 언론단 그 NGO 단체를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기자상까지 받으신 분이니까 한번 이 언론 난립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의견을 여쭤보십니다. 네, 제대로 된 기자는 아니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시민 기자를 열심히 했었었는데요. 우리 송민호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기자가 5인 미만이면 뭐 언론사 등록을 뭐 취소하거나 뭐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고, 제 기억으로 그때 헌법소까지 해가지고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결정 났든지 안 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자 숫자로 언론사를 제한할 수는 없겠죠. 미국 백악관에도 보면 1인 언론인데 백악관 출입하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야무지게 신경을 따지는 정말 그 야무진 언론인들 계시거든요. 1인 매체, 2매체로.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개별화되고 있잖아요. 전체주의와 반대로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창의력 그런 게 또 활성화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제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1903조의 언론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는 정말 중대한 자료들고 사전 허가나 법률은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 등록이 허가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도 신고를 하는 거로 알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언론사를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근데 너무 난립돼가지고 정말 오늘 주제인 처널리즘 또는 기레기 행태, 그래서 또 막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편에 서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를 비유한다니,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 사회언론을 이야기하시는 분가 있으니까 신고 기준을 기자 숫자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신고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사회적인 좀 토의를 거쳐서 허가제는 아니지만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고 요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언론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유튜브를 하면 되는 거죠. 1인 블로그나. 제가 언론 등록하지 않아도 개인 유튜브나 단체 유튜브 또는 이 개인 블로그나 단체 블로그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 언론이잖아요. 다만 제도권으로 등록하지 않는 언론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등록한 언론이 받는 지원이나 법적 보호는 다 받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또 실제 많은 일부 지역 언론으로 갈수록 또 일부 업종 언론이 어떤 일으키는 폐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가짜뉴스에 대한 재벌적 세배 손배소,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언론노조나 기자협회 같은 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권력 비판이나 대기업 비판이 위축될까봐 그런다는 논리인데, 저희 국민들이 권력 비판이나 대기업 비판은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있거나 부정확한 기사가 났다 해서 손배 책임을 물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일 때 3배 내지 10배 증거적 손배소를 하면 그런 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조국 교수 부녀 아버지와 딸의 실외 사진을 조선일보가 무슨 파렴치한 사건의 주인공처럼 실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실수는 면책해야죠. 근데 그건 일부러 실은 거거든요. 조국 교수 부녀를 엿먹이려고. 근데 그 배상 판결이 1,000만 원인가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파렴치한 사건이나 막 강도 살인 사건에 우리 가족 사진이 실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착한 딸하고 내가 같이 실까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일 아닌가요? 그런데 막 몇십 원씩 물려서 다시 그런 짓을 못하게 하죠. 조국 교수 부녀가 비판받을 일있으면 기사로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파렴치한 강도 살인 사건, 강간 살인 사건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사진을 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너무 열받고 혐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명백한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증거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언론 자유에 의거해서 정말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님들의 권력 비판, 행정 비판, 감시는 정말 지금보다 더 적극 허용을 해주고 보장해주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의한 보도,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언론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송인택 변호사님이나 또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 한은영 단장님들 없지만 공통적인 게 제가 보니까 강한 어떤 그 벌칙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활동의 근간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지네들이 가짜뉴스 써가지고 얻는 이익보다 한번 들키게 되면 그거에 몇백 배로는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지만 관에 강제력도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관이라면 이제 지자체들은 그 언론사에 대한 행정 광고 집행의 현실 문제점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나 이런 큰 미디어들은 몇천만 원씩 나갑니다, 배정이. 그 다음에 경인이나 경기 같은 데는 몇백억 단위로 돈 천 단위 가까이 나오고 몇백, 5, 600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이죠. 그러고 저기 그 지방지 같은 데는 뭐 2, 300.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나 지역 신문, 로컬 신문이라고 그러죠. 그 1인 미디어 거의 100만 원 수준이 넘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매체 파워가 크기 때문에 매체 파워만큼 돈을 주고 효과는 절대 그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로컬 지역 신문들이 그 모든 기사의 한 8, 90%를 하나씩 지역 기사를 씁니다.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거를 공정 언론 감시단이나 이 지역 시민 기자들이 그 언론의 그 광고 집행 이 불합리한 구조적인 행태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그 큰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가 언론사의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에서 광고를 배정하는, 행정 광고를 배정하는 기준이 그 매체 파워가 1번입니다. 이게 어느 파워? 그러니까 조선보에서 들어왔네. 긴장하고 상전 머시듯하고. 두 번째는 그 출입 연합. 그러니까 출입 등록을 해서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나. 그게 광고 집행의 기준의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참 슬프게도 기사의 퀄리티 수준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건 제일 중요한 기자의 본질, 저널리즘의 본질인 기사의 퀄리티나 수준은 거의 배제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도 여러분이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징벌적 그 어떤 강제 그 배상 장치지만 이번에는 그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관이 얼만큼 긴장하고 시민 기자나 시민들을 의식해서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뭔지 이런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실 것 같은 안 소장님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소속사지. 그렇죠. 네, 관이 그 언론을 대해서 그 매체를 인정하는 수준. 네.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보는 매체에 많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할 때 광고료를 더 줄 수 있겠죠. 그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수가 뻥튀기 됐는데 그걸 믿고 그대로 예산을 지급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선일보 부수가 2배 뻥튀기 됐는데 예산을 2배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건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ABC 협회가 그러니까 부수 인증 공사가 그 사무장의 양심선을 한 거거든요. 부수가 뻥튀기 됐는데 그걸 그대로 실사도 안 하고 예산을 2배를 줬다. 한 번 광고할 때 500만 원짜리 하단 광고를 씌우면 되는데 1000만 원을 줬다는 건 우리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지자체 광고도 마찬가지겠죠. 매체 파워에 따라서 광고비를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 매체의 유료 부수가 얼마인지를 철저히 따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가 ABC 협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전국의 지자체가 같이 어떤 노후화나 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온라인에도 광고를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신문사들의 온라인 페이지에도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온라인에 실제로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오는지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비를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느 매체에 얼마의 광고료를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혈세를 낭비는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체의 영향력, 매체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숫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과 함께 그 이후에 또 신뢰도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합리적 검증을 하는 거죠. 아니 저기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몇 천만 원의 홍보를 썼다. 보니까 시장이랑 친척이다. 그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혈세 횡령이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 안 하면 우리가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자체가 시민단체나 언론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우리가 언론에 대한 토론이나 뭐 세미나나 아니면 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실에서 반드시 이제 어떤 이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정광고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매체가 간을 상대로 뭐 소송도 벌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간이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현장 일선에서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 송인택 대표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국민들 대표님이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당위로서는 맞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이게 입선이라는 데는 가만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행정 공무원들은 정치 권력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또 예. 자기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든 장애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한테 특별히 돈 되는 그런 이쁜 언론에 이게 광고비가 지출이 안 된다? 왜 그랬냐고 답은 눈에 벗어날 텐데 그게 과연 그 공무원한테 복줄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거는 지방 권력도 여야가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애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집행도 일부 관여를 물론 100%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사회이사가 절반 이상 선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이 절반 이상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공무원이 참여하고 하는 데서 물론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 그 시민이 참여해서 한다면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투명성 확보를 해서는 직접 참여에 일정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인데 원래 그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게 수구의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거죠. 시민이 결정하고. 근데 이게 제도적 장치로 공권력과 접점을 찾는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은영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집행 기준이 매체 파워나 또 등록 기준일수, 출입횟수, 그리고 그 담당자의 관계,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 모든 세 가지가 그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기자를 쓰는 정말 기자들보다 어떤 행정 광고 집행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민 기자를 해보시니까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막 저는 그러니까 언론사에 있는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 기사 원고를 받고 그래서 사실 그 행정에 대해서는 좀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들어도 될까 싶은 게 저희 지금 감일동은 그 동서울 변전소 증설 반대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이 되게 많이 뜨겁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주민들과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좀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한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동설 변전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제 한전에서 이제 약간 우호적인 기사가 좀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는 사실 그 영향력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영향력을 저희가 좀 잡아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제 감일동의 시민 기자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뭔가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집회 활동을 했던 거를 그 시민 기자 그 기사에 이렇게 올렸죠. 저희 시민들이 이런 반대 집회를 했다. 근데 3건의 기사를 올렸는데 3건의 기사를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 민감한 사항이라서 하나한 씨는 이거에 이제 기사를 이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렸죠. 이제 하남 시장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린 민원 시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열린 민원 그 하는 날이 이제 기다렸다가 그 여기 하남시청 1층 본관 1층에서 이제 그런 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님께 이제 큰 소리로 시장님 저희 기사가 삭제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니 시장님도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하던 이유가 그 기사를 삭제를 했다고 해서 막 기분이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좀 보호를 받고 싶었었고 이런 매체 파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행정 언론과는 제가 이제 산행한 거가 사실 막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시민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제 매체 파워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갈급함이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매체 파워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현실적인 벽이 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에 좀 불편한 얘기, 다소 진실이 그게 합리적인 의견일지라도 노출이 되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재국 회장님 그 혹시 경찰서에서도 실제로 어떤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공보시대든 어디든 그 집행을 하고 거기에 쓰는 경비에 대한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우선 범위 둡니까? 경찰서는? 지금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방청 단위에서 이제 홍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는 이제 현직 공무원 입장 자격이 아니고 그 직장협의회 회장. 단위 입장에서 이제 말씀 하나 드리면 예. 그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장이 오면은 자기 임기 동안 어떻게 잘 아무 탈 없이 끌어가려고 아니면 자기 어떤 치적을 내세우자 항상 보면은 출입 기자다 아니면 뭐 공보실 이런 기자분들하고 꼭 밑에 그 직원분들하고는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기자분들, 출입기자들 특히 그분들하고 그 상견례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또 술자리도 저녁자리 이어지고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광고비 뭐 그 집행에 대해서도 자도 딱 잰듯이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좀 우호적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거를 행정 감시단에서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매뉴얼의 기준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집행이 아니라 매체 파워가 큰 언론사, 기자, 담당자 이런 사람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냥 공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 점은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네, 저희 같은 어떤 경우도 이제 유사 기관이시니까. 기관장으로 부임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결국 수사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기자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네.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은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보고받는 거. 우리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각 부장검사한테 예를 들면 소방, 행정, 뭐 환경에 대해서 각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가면은 한 첫 부임하자마자 취임식 하고 나서는 부임하고 나서는 그 유관기관 인사를 다니고 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틈틈이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내부 사람 얘기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서 이제 보통 그 중앙 기자 그 다음에 지방 기자를 둘로 나눠서 보통 점심을 먹으면서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묻기도 하고 자기들 묻고 이런 거는 그 거의 어느 검찰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대표 변호사님은 그 울산이나 전주 지검장 출신이니까요. 요즘 항상 그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활비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명목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용도를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좀 약간 아프시겠지만 대표 변호사는 견제가 없는 그 기관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튼 잘 그 검찰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좀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언론 행정을 다루면서 그 벌어지는 어떤 불상사가 많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강압적으로 하거나 민원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도 벌어졌던 사항이잖아요. 여기 시장님을 친분 관계에서 담당 언론 그 팀장급 공무원을 압박을 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경기도청에서 새벽 4시에 뒤에서 우리 찍고 있는 경인일보 출신의 김영준 부장과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49제인가 그거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공개 요청이나 민원들이 건전한 내용들이고 정말 발전적인 걸, 긍정적인 거라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한 반 이상이 사적인 이익이나 원한관계 같은 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목적이나 뭐 건전한 내용이라면 양성화시켜서 훨씬 더 그거를 그 발전시키겠지만 그 악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그 지자체는 업무 마비까지도 갈 정도가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저도 한번 그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한번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제보자를 통해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이 음해했는데 제보자가 어떤 지식을 갖고 설득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기자들도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기 가서 악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제보를 받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어떤 부서나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점은 다 나쁜 거죠. 자살을 하거나,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할 때 벌어지는 문제점, 법적인 부분에서 재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무엇인지, 그 송인택 그 대표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민원이나 기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걸 사전에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전담으로 해서 정말 전문 수사관이나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그 예리하게 판단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이나 기관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제도적인 거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민원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포항지청장 할 때 400명을 진정한 시민단체 대표가 있는데 1인 시민단체입니다. 400명이 진정을 했다고요? 400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처음에는 그 수사했던 경찰관, 그 다음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까지 하니까 대통령, 역대 대통령 다. 이래가지고 그 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복사비용 같은 걸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은 진정사 하면은 덩어리가 이만하게 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사 얘기하고 투입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억울한 것도 있는데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땅은 등기부상이 있는데 지적도가 잘못돼가지고 내 땅이 없는 여기 200평이 있어야 될 때 실제 남땅 다음 여기는 일제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200평이 없고 내 거는 100평밖에 없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공무원이 잘못이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억울해서 이거는 이건 수사를 해야 되겠냐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희는 이제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그 청구 수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뭐지 조심합니다. 아마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전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저절로 본능적으로 가립니다. 함부로 이게 수사권을 발동하냐, 뭐 행정권을 발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하고,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또는 억울한데 대책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시스템은 뭐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공람 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종결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행정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면은 내사 번호를 따서 이거는 확인 더 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네 해서 수사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름 그 시스템은 행정이나 뭐 검경이나 다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초도 그 수사라든가 또 사법 이런 기관에서 일선에서 접하는 게 경찰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유재국 회장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연간 몇 건 정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국 32개의 지자체가 있고 그 부서마다 남부 동부 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한 경찰서에서 1년 동안 민원이라든가 어떤 그 제보로 인해서 그 소송 뭐 그런 건으로 인해서 사건화돼서 좀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정도? 그렇죠. 제가 그거는 예, 아니 어바우트 숫자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강력도 있고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 해서. 금방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 목적, 사적인 이익이 뭐냐면 그 형사 고소를 하잖아요. 형사 고소를 하면서 그 고소인도 이거는 죄가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압박을 해서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 4일부터 제가 알기로 그 민원처리법이라는 거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민원처리법. 그러면 이게 이제 시민들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이제 여기 언론단 공정 언론단도 있지만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사법적인 어떤 체제가 구축이 돼가지고
이런 민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거의 피해자입니다. 90%가. 공무원도 보호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관은 일단 기초적으로 그 지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 어떤 그 민생경제연구소나 사회운동을 하시는 안진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같이 그러니까 언론인 또 시민 또 간도 그 서로 상생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돼서 요즘 고객응대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성희롱이라든지 다쳐 우리 서비스 채널 보면 그게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악성 진상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야죠.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떠나갑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데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서 김포시청에서도 한 구급 공무원 선생님께서 그딴 데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범시민 사회 차원에서 정당한 민원 당연히 내야죠. 억울한데 어디다 내겠습니까? 당연히 지자체부터 내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은. 물론 이제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의 차이는 케이스마다 판단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우리 하남시 주민들에게 받은 감일지구 동서울전력소 이게 갑자기 지금 3배 이상으로 변전소가 주민 밀집 지역에 증설이 된다는데 당연히 이건 님비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아이들의 건강에 끼치는 고압 성전탑이라든지 고압 변전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데 산속이라든지 어디 공터도 아니고 주민 밀집 지구에 갑자기 기존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옮겨도 모자랄 판에 3배 넘게 증설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엄청 꼼꼼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동구 상일동에 살거든요. 감일지구랑 가까운데 어떻게 뭐라고 좀 도움을 드렸으면 했는데 이런 건 정당한 민원이죠. 기사 쓰셨는데 삭제당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손 변호사의 말한 것처럼 막 수백 번 진정을 내고 막 수백 명 진정을 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명백하게 그 과잉 민원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시민사회에서 공무원도 그 지역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무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경찰과 공무원 선생님들 제복 입은 시민 그 다음에 공적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 필수 서비스거든. 이분들은 공동체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민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언론, 공정행정감시단이 언론의 행정을 감시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랬을 때 더 설득력이 있겠죠. 다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 뭐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로 기각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들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예를 들면 100번, 200번 이상의 반복적 정보 공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괴롭히기식 정보 공개 청구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로 부당한 정보 공개 청구인 경우는 기각할 수 있다. 그 부당한 누가 판단하죠? 그렇죠?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잉 정보 공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가기밀이나 안보사안에는 다 공개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남시에서 한전하고 같이 하남시가 상당히 무기해준 지구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한전 감일지구에서 한전과 논했던 일체 정보를 다 올려놓으면 공적 정보잖아요. 사적 정보도 아니고 이게 국가 보안 정보도 아니죠. 그럼 정보 공개 청구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잉 정보
수백 차례를 반복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당연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이미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놓으면 정보공개 청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씩 정보페이지 가서 열린 마당, 정보공개 마당에 딱 대부분 공개됐으면 우리도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으로 절차를 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막 수십 개의 정보 청구하고 그걸 머리 싸매고 고통받을 일도 없다. 그래서 과잉 진상 민원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제하자는 캠페인 해야 되지만 또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지금 공무원 노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더라고요. 2030 세대들이 공무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봉에다가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같이 공동으로 캠페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확 줄일 방법은 선제적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다 공개해 놓으면 오히려 그 민원은 확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반드시 필요해요. 민원도 그렇고. 그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용이라고 그러는데, 비겁도 만영단인 중용이라는데, 그 중용이라는 건 석가나 예수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국 문턱을 넘어가려면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문학을 거치지 않으면 선지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정 언론 기본에는 기저에는 인문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역사는 그 인문학을 갖추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 그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선진국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합니다. 통하더라고요. 뭐 그건 캐리커처도 그려줬는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교육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재정 교육감님이 교육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그 1회 좌장을 맡을 때, 초대 좌장을 때 한 번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정의로워도 이 사회에서 생존이 어렵습니다. 이게 중용하고도 맥락이 같을지 모르지만 일본 전국시대에,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스랑 도요토미 테츠가 그 히데요리랑 붙은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다테 마사무네라고. 그 사람이 공자가 3000년 전에 설파했던 인의예지 신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인이 너무 강하면 물러 터지고, 의가 너무 강하면 고지식하고, 예가 너무 강하면 아첨꾼이 되고, 지가 너무 강하면 간신이나 사기꾼이 되고, 신이 너무 강하면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날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그 공정언론 토론회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그 패널 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굉장히 열띤 토론도 해주셨고 저희에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또 던져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돌아가는 길에 나도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또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 열띤 토론으로 애써주신 좌장님과 네 분의 패널 분께 저희 뜨거운 환함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분만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NGO 단체 아시죠?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 국제 환경감시 NGO 단체입니다. 굉장히 막강해요. 순수하고. 환경만이 아니라 언론도 NGO 단체 성격을 지금 공정언론 대토론회가 커야 됩니다. 그걸 키우시는 건 여러분이고 많은 관심하고 후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부 제5회 공정언론 대토론회를 마치고 저희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분들, 또 좌장님들, 관계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